안녕하세요. 제땅소 소장 이혜리 소장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동산에 관해서 좀 더 거시적인 정보를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어떤 부동산을 결정하는데 결정 요인이 되는 것들, 부동산 자산가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지켜야 될 것과 바꿔야 될 것들의 기준점들이 있으면은 훨씬 더 명료하게 결정을 내리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말 아십니까? 부동산 어떤 자산이라든지 모든 자산들은 마찬가지고요. 이 자산가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은요, 그냥 자산이 아니라 매번 훌륭한 좋은 선택의 결과물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무엇인가 선택을 해야 될 때 기준점이 확실하다면 훨씬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시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본 강의라고 하네요. 이거 강의였던 내용이라서 제가 출강을 하고 있는 그 CEO 과정 중에 그 하나의 강의 내용이어서 요거를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다 보니 강의라고 하는데요. 본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얘기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부동산이 왜 프로퍼티라고 하는 자산으로 형성이 되는가에 대한 배경과, 그리고 요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부동산 양극화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갈수록 더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서울이라고 하는 중앙과 그리고 우리가 강변을 따라서 마용성광이라든가 강남 상구 이런 지역 이외의 다른 지역과 함께 어떤 지방 같은 경우에는 특히 포비아 현상이 일어나는 정도로 상당히 큰 양극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과연 왜 일어나는 것인지, 이것이 어느 순간에 멈출 것인지 계속 되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예전처럼 금액이 굉장히 저렴하다고 해서 지방에 작은 갭으로 언젠가 여긴 저평가된 것이니까 올라갈 것이다 해서 마구 매수를 해야 되는 시기하고는 많이 좀 다른 양상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좀 넣었고요. 그 다음에는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점을 잡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개발 호재라든가 아니면 교통의 호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가 아닌 요즘 트렌드에 맞는 살아있는 트렌드에 입각한 어떤 그 지역이 앞으로 계속 상승을 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는 바로미터를 한번 몇 가지 좀 말씀드릴까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지켜야 할 부동산과 바꿔야 할 부동산이 어떤 기준점에서 또 우리가 선택되어지는지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부동산의 개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라는 거 그냥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부동산의 개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아시는 분은 아실 것이고 네, 오래전에 농경사회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얘기해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농업혁명은 사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왜 농업혁명이 사기였느냐라는 내용을 보면 이거는 부동산하고도 굉장히 직결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또 인용을 하게 되었죠. 물론 사피엔스라고 하는 뜻은 여러 우리 원시 인종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사피엔스라는 건 상상을 한다. 상상이 결국은 이러한 문명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상상의 약속 속에서 국가라는 개념도 생기는 것이고요. 돈이라는 개념도 당장 보이지 않지만 이것을 현실화로 조직화해서 체계적으로 만들어내면서 시스템을 만들어내면서 현대화 되어가고 문명은 발전해 왔다라는 뜻입니다. 수렵이라고 하는 채집생활 속에서는 사실 우리가 영토라고 하는 개념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았죠. 그리고 자산이라는 느낌도 없었죠. 그때 우리가 먹고 싶은 것을 채집해서 먹을 수 있는 채집의 기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농업혁명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제 자연 속에서 열매를 채취하고 곡물을 채취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농장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서 농작물을 채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먹고도 남는 것들이 이제 비축을 하게 되죠. 이렇게 비축을 하게 되면 그 비축된 것이 자산이 되어 갑니다. 그러면서 땅에 대한 욕심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땅의 소유에 대한 개념이 생기면서 부동산의 원천 개념이 들어섰다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역사는 오래됐다고 할 수 있겠죠. 그 이후에 양극화를 얘기하는 상황이니 양극화는 그럼 어떻게 변화가 되었느냐. 농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땅하고 별로 관계가 없을 것 같은 산업혁명에 의해서 양극화는 점점 심화되었다라는 내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혁명은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그리고 3차, 4차까지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런 속에서의 양극화 현상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1차 산업혁명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한 18세기, 19세기입니다. 그러면은 1700년 말부터 1800년 초까지 요때인데 요때가 증기기관이 발명이 됐을 때예요. 그러면서 좀 더 신속한 물류 유통과 그다음에 공장들이 들어서면서요. 공장에는 노동자와 그리고 노동자와 사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게 되면서 이제 노동자는 임금을 받는 그런 계층이고요. 그리고 사장은 그들을 이용해서 자본을 축적하는 그런 계층으로 어떤 계급의 형성이 보이지 않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금전적인 아니면 자본에 의한 계급 형성이 본격적으로 조금 더 양극화되어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시기에 나왔던 이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비브레토 바레토라고 하는 바레토 법칙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바레토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요. 20%가 80%의 모든 생산량을 감당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바로 공장의 대형화, 대량 생산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몇몇 공장들이 대량 생산을 하면서 그 수급을 모두 다 해낼 수 있기 때문에 독점화되기도 하고 그게 이때부터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자본이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시발점이 된 것이 바로 이 시기부터입니다. 자, 이 이후에 자본주의가 점점 더 양극화되어 가는 시기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이후에 2차 산업혁명 이후 2차 산업혁명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전기의 개발입니다. 전기의 개발로 인해서 공장의 생산성은 더욱더 증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로 돌아가는 것들. 이제 수작업으로 돌렸던 물레도 전기를 이용해서 모터를 이용해서 돌리기 때문에 훨씬 더 24시간 돌아가게 되지요. 많은 임금. 만약에 우리가 물레 하나를 돌린다고 할 때 사람이 돌리면 3교대를 하고 24시간을 하려면은 그만큼 많은 노동력과 인력이 필요했다면 이제는 전기가 24시간 끊임없이 그 노동력의 강도를 똑같이 해가면서 할 수 있으니 얼마나 빠르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이 시대에 우리가 또 그 유명한 찰리 채플린이 공장에서 부품화되어 가면서 그 이상한 행동을 계속 하게 되잖아요. 똑같은 동작의 모습의 우스꽝스러운 행동들, 이런 코미디도 패러디에서 나오게 되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이제는 노동자와 그리고 그다음에 그 안에 공장주의 생산량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이제 노동자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라고 하는 끊임없는 에너지가 나오는 노동력들이 대체가 되면서 더욱더 그 양극화는 심화가 되었다. 그러면 뭐 말해 뭐합니까? 3차 산업혁명 이후는 더 할 나위 없죠. 이때가 바로 인터넷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정보통신기술, 핸드폰부터 해서 엄청난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는 핸드폰 하나로 모든 걸 다 해낼 수 있는 이런 시기가 되었고 그리고 인터넷으로 이제는 한 국한적인 장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화된 어떤 무역 체계까지 갖추면서 자본가들은 더욱더 더 넓은 세계로 많은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노동력은 더 많은 대체로 갈아치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4차 산업혁명 또 말해 뭐합니까? 여전히 AI 때문에 많은 잉여 인력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 듣고 계시죠? 많은 인력들이 잘려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바레토 법칙에서 80대 20 법칙이 아니라 이제는 99.9를 0.1이 대체할 수 있다라는 시대가 왔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쏠림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극대화될 수밖에 없고 심화될 수밖에 없는 원리의 산업 구조와 사회적 구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중에 부동산 또한 이 사회 구조 안에 들어있는 거시적 경제이기 때문에 여전히 양극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는 이것이 계속되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심화되고 있는 집중화 현상 속에서 우리도 동참해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자산 가치로 구매를 하실 의향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이에 따라서 양극화가 심화되기 때문에 좀 더 자산이 쏠림이 가는 곳으로 우리도 그곳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부동산이 자산화되어 가는 배경을 지금까지 보셨죠. 그렇다면 점점 양극화되어 간다는 내용들도 어떻게 보면 오래된 어떤 산업의 구조화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 것이고 자본주의라고 한다면 자본주의가 오랫동안 지속되게 되었을 때는 양극화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라는 것을 아마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속에서 이제 모든 부동산이 살아남는 시기는 개도국 시대, 개발도상국 시대,
아시죠? 한강의 기적과 함께 개발도상국 시대고 이제는 우리는 선진국에 접어들면서 이 양극화를 맞이했고요. 이제는 선별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선별을 할 때 기준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요가 강하게 일어나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핵심 입지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 중심, 수요가 강하게 일어나고 핵심 입지인 것들, 요 지역이 바로 양극화의 최고점을 가지고 있는 주요 지역인데요. 이런 곳은 바로 자본과 인재가 지속적으로 집중되는 프리미엄 상징 자산이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복잡한 것 같지만 아주 간단하죠. 강남 지역들, 강남 산업지, 업무지 인근이죠. 그러니까 뭐 도심 3중심지라든가 여의도 뭐 업무지야말로 계속 자본과 인재가 계속해서 유입되는 곳이고 그곳에 종사하기 위해서 주변에 배후 주거지가 형성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계속해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주변 이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이들을 타겟으로 한 상권이 발달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지역들이 끝까지 살아남는 지역이 될 것이 분명하겠죠. 그리고 이러한 집중화되는 지역의 일자리와 경제적 유발 효과가 창출되는 지역에서 인접한 지역들이 또 배후 수요 주거지로 또 이렇게 계속해서 가치의 상승을 할 것입니다. 수요는 강한데 비핵심지인 곳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수요도 강하고 핵심 입지는 좋은 건 너무나 잘 알지만 비쌉니다. 비싸요. 가격이 너무 높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압구정 누가 모릅니까? 비싸잖아요. 그죠? 뭐 반포, 원벨리 이런 것들도 있고 뭐 대치동 뭐 너무 많은 지역들이 있습니다만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앞으로 내가 적은 금액으로도 투자 자본으로도 좀 더 상승 여력을 높여서 그 차액을 높여서 자산 증식을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수요가 강하게 일어나면서도 핵심지, 비핵심지인 곳 중에 이런 곳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교통의 어떤 개발 호재라든가 특정 정비 사업의 호재가 있는 곳들.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은 교통망 확충 계획이 있고 아니면은 특정 정비 사업의 호재가 이제 시작되는 초기에는요. 비핵심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가격이 비싼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리고 이게 핵심지라는 지역뿐만 아니라 물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아파트 공학 아닙니까? 그런 속에서 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의 틈새인 것이죠. 그렇다면 핵심지의 비아파트, 그리고 아니면 비핵심지라고 해도 재건축 아파트, 내지는 비아파트 정비사업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자산 증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소액 자본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기회 탐색 구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구역이죠. 이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가치 재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건 바로 핵심 입지인데 여러분 수요가 약한 것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것들이 바로 좀 남아들고 있는 오피스텔, 그리고 지산, 그리고 그 안에 생숙, 생활형 숙박시설 이런 것들입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어디에 있습니까? 핵심지에 있습니다. 업무지 인근의 강남권에도 있고 본 물건의 어떤 특성상 그렇게 선호하는 부동산이 아니게 되었죠. 그 용도가 애매하죠. 판로부터 해서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것들은 오피스텔로 취득세나 세금은 많으면서 사용 용도에 있어서 앞으로 이게 정비사업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자산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주거로서도 전기세나 수도세 이런 것들도 더 높게 나오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걸 주택수에 비포함을 시키고 하는 것들로 좀 세제 혜택을 볼 수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한참 인기가 많았던 이러한 그 주택 이외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주택수에 비포함됐던 이러한 부동산 자산들이 많이 하락하고 가치를 찾지 못하게 됐습니다. 요것들은 가치 재편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즘에 주택 공급이 너무 부족하니 주택 공급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 이것들을 다시 주택으로 개조해서 공급하자고 하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이 주택으로 재편돼서 공급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면은 또 한 번 엄청난 사실은 자산 가치가 높아지는 물건으로 변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이 비핵심지의 수요가 약한 곳, 이곳이 바로 이제 슬럼화가 되어 가는 곳인데, 이곳이 생각보다 여러 곳이 있다라는 거. 왜냐면 산업이 중앙 집중화되다 보니까 지방의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슬럼화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